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요새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인가요? 네, 어제 뵀는데. 아, 네. 네. 요새 저희 오늘 엑스퍼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투자자로 살았고요. 지금으로는 학생으로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미국 어디 쪽에 계세요? 저희가 사는 곳은 포틀이라고요. 네. 뉴저지에 있는 곳인데 이제 음. 뉴욕의 강을 바로 건너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네. 아, 뭔가 미국이라고 하니까 되게 멀게 느껴지면서 네, 또 네. 와주신 게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사업 진행하고 계신지? 저는 온라인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음.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국은 아니고 보통 나이가 80, 90, 100세 하루에 한 15개, 20개씩 하루에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파리가 붙었네요. 네, 네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약을 뒤에서 관리해드리고 그리고 택배로 약을 집으로 보내드려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간단하고 안전하게 약을 드실 수 있도록 그것을 집으로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온라인 약국인데 이렇게 그분들 드시는 약을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리는 약간 구독 서비스 같은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약국 음. 같은 경우는 1층에 있지 않고요. 이제 음. 오피스 안에 있고 기계로 약을 모두 담아서 이제 택배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한국에는 없는 비즈니스라 가지고 조금 맞아요. 특이한 것 네, 같아요. 한국에는 온라인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미국인 그게 가능해요? 네, 미국에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미국에도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 택배로 약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가능해서 음.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비즈니스를 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객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어, 어, 그러니까 한 어떻게, 몇 명 정도 지금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신 분의 숫자는 계속해서 바뀌기는 하는데, 700명에서 800명 정도의 음.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제법 많은 인원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막 엄청 저희가 이제 뭔가 구매를 할 때 막 네, 천 단위, 만 단위도 쉽게 얘기를 하기도 네네네. 해서 근데 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이 정도 규모로 또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왜냐면은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약국에서 약을 음. 받는다고 하면은 보통 환자들을 한 환자당 보통 약을 하나, 두 개를 드신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7, 800명의 환자이지만 약을 15개에서 20개씩 드시는 거기 음. 때문에 네, 저희가 일을 그만큼 뒤에서 많이 해서 이익을 내려면은 그만큼 음. 많이 드시는 분들만 저희가 받고 보험회사나 병원에서 저희에게 환자를 보내주시는 환자들만 다루기 때문에 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개, 20개면 되게 중증 맞아요. 환자분들이시거나 네. 아주 고령이시거나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 보통 이제 댁에 계시고, 보통 흑인분, 남미분들이 엄청 많고요. 음. 그래서 약을 엄청 많이 드시고, 보통 당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거기에 이제 숨쉬기 불편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음. 침대에서만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래서 약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라던가, 음. 아니면 붕대라던가 거즈라던가 그런 모드한 필요용품들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건 단순한 약국이라기보다는 아주 많은 약을 먹고 거동이 조금 불편해서 이동을 많이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약간 전반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겠네요. 약을 포함한. 네, 맞습니다. 네. 되게 많이 필요한 서비스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고령인 환자들이 되게 많고요. 요즘 들어서는 그런 환자들이 이제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댁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음. 많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요양원을 누군가를 보내는 것보다 댁에서
그 의료를 제공하는 게 조금 더 정부에게도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약대를 나왔는데요. 음. 약국에서 이제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루에 이제 노령이신 분들이 약을 가지러 오시는데 겨울이 되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약을 가지러 오기 힘드시고 그리고 약을 15개, 20개씩 드신다고 하면은 보통 의사가 한 3, 4분씩 많을 때는 5분씩 그렇게 계시는데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그 모든 의사들한테 가야 되고 그 의사가 처방을 할 때마다 약국에 와서 그 약들을 픽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기억하면서 그 15개, 20개를 먹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보험회사에서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약이 너무 많은데 약을 또 처방한 거를 실수로 또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약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는다던가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잘 마련한 것 같아요. 네네. 사업한 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저는 2016년 11월 21일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10년? 10년, 네. 10년 동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뭔가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약국이라는 것이 규제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비즈니스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고 허가를 받고 퍼밋을 받고 하는 데만 1년이 걸렸기 때문에 1년 동안 벌이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1층에 이제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곳에 찾아가서 환자를 받아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세일즈를 하는데 또 1년이 걸렸어서 네, 첫 2년 동안은 네, 매출이 전혀 전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세일즈도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세일즈도 직접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처음에 저희가 인테이크 할 때도 환자분 한 분 한 분 집에 가서 처음에는 인테이크를 했었습니다.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래도 그게 저희가 뭐 모든 걸 뭐 인종차별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네. 동양 어린 남자분이 약사라고 가서 뭔가 네. 이렇게 약을 하겠다라고 뭔가 환자들분들 만나서 얘기하기도 안 쉬웠을 것 같고 네. 뭔가 이런 규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했을 과정들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처음에 첫 번째는 타겟 마켓을 제가 잘못 설정했던 것 같고요. 제가 한 65세, 한 70세 정도면은 저희 서비스를 잘 쓰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65세, 70세분들 너무 젊으시고요. 그쵸. 그리고 웬만큼 건강하신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분들도 처음으로 타겟을 했지만 정말 힘들었고 결국에 타겟 마켓으로 찾은 건 이제 미국에서도 의사 중에 집으로 가는 의사분들이 계세요. 이제 환자분들의 집에, 왜냐면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침대 밖에서 나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진료를 봐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분들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환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과정도 정말 안 쉬웠을 것 같은데 진짜 2년 걸리신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잡는 데까지? 네, 거의 첫 유의미한 매출을 잡는 데까지는 2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2년 버티기가 진짜 안 쉬웠을 것 같은데 그때 네.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때요? 그러게요. 정말 그때는 이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을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택시 운전을 하고 택시 운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핸드폰 2개를 두고 하나는 우버, 하나는 리프트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아유. 그러면 이제 사업 얘기도 사업 얘기지만 네. 이제 그 전의 단계 네. 과정들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지금 미국에 있지만 원래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에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됐어요? 부모님 따라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미국에 가게 된 계기는 제가 부모님께 요청을 드려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 몇 살 때였어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결국에 이민을 가게 된 건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도 1년 만에 뭔가 결정해서 가시기 진짜 안 쉬우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중1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미국에 가고 싶다? 그러게요. 정말 그때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모님께 감사한 것 같고요. 왜냐면 그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걸 지금 와서 더욱더 많이 깨닫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면이 너무 많은데,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거는 같아요. 네, 뭐 어떤 생각에 시작해서 이렇게 네. 미국까지 이렇게 가게 됐어요? 네,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 음.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시, 8시까지 등교를 하고, 그리고 3시에 학교가 끝나고 보통 이제 5시에 학원이 시작을 하면 10시쯤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너무 재밌기는 했었거든요. 왜냐면 친구들이랑도 함께 하고 그런 것들이 재밌기는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는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고, 중학교도 이렇게 살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목표는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건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목표 또한 결국에는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 과연 내가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까?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보통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이면 네. 사춘기가 시작돼서 이제 부모님보다는 친구 좋아하고 놀러 네. 다니고 약간 자아를 찾아가는 그 정도인데, 네. 여기는 한겹 더 나가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의미를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되게 특이한. 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았었는데, 이제 시간을 해서 돌려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지하철을 타면서도, 이제 학교를 가면서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지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네. 아, 정말요? 그러면 중1 때 공부를 잘했어요?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공부를 잘했습니다. 네. 아, 잘했어요? 네. 공부도 잘했는데 그런 생각을 네. 하고 부모님을 또 설득해서 미국까지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가서는 어땠어요? 미국 가서는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서 영어를 하고 그다음에 분명 수업을 바로 따라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없었어서. 가기 전에 그럼 영어를 한 건 아니고 가서 한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영어 수업도 듣고 영어를 배웠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기 전에 캐나다에 몇 개월 동안 이제 어학연수를 갔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적응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 가니까 달랐다. 네, 왜냐면은 거기 당시에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걸 알고 사람들이 많이 맞춰줘서 영어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과 대화로 하는 영어와 그리고 정말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영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처음 가서 한 6개월, 1년 동안 네, 적응하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통 한 1년 정도 걸렸나요? 네,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서 이제 중학교 때 갔으니까 중학교 과정으로 바로 들어갔었던 거죠? 네, 중학교 과정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건 또 어땠어요? 잘했어요, 거기서도? 바로는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매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으려고는 했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학 시간과 체육 시간 빼고는 거의 네,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약대까지 간 거면 공부 되게 잘한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이 돼서는 네, 조금씩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도 약대 가기 안 쉽죠? 네, 그때 당시에는 또 약대를 가는 것이 되게 유행처럼 네,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네, 그때 약국들이 기업화되면서 약국이 엄청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약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약사가 많이 모자란 상태였었고, 그래서 약대생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이제 보너스나 아니면 인센티브나 엄청나게 큰 연봉을 주고 데려가고 했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뭔가 취업을 위해서 약대를 간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사실 고등학교 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음. 이제 내가 행복한 게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앞뒀을 때 그냥 인터넷에 찾아봤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을 찾아봤었는데 이게 제일 첫 번째가 석유 시추자였었고요. 시추를 하려면 네. 그리고 그걸 알아보니까 거의 모든 직업이 알라스카에 있거나 네, 텍사스에 있거나 아니면은 바다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약사였었어서 네, 약사를 의사가 아니고 고르겠습니다. 약사였네요. 네, 왜냐면 처음에 졸업을 해서 나오자마자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거는 약사였어요. 네. 왜냐면 의대생들은 나와서 또 공부를 네, 계속 공부를 하고 네, 수련을 해야 레지던트와 되니까. 펠로십을 했었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졸업하자마자 돈 벌기 위해서 약대를 갔네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약대 그 학비 비싸지 않아요? 네, 약대 학비가 미국은 학비 자체가 엄청 비쌉니다. 네, 보통 비싸다 그래서 비싸다 하는데 1년에 보통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기억하기로는 한 6만 불, 1년에 6만 불 정도였던 걸로 6만 기억을 불은 해요. 얼마야? 그러면은 지금 한국 돈으로 1,500원으로 환산을 한다면 9천만 원 정도가 오. 되겠죠. 근데 그게 1년이고 음. 그리고 약대는 미국에 6년짜리 약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 졸업하면 이제 6년 동안 학교에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고 있으면 졸업을 하고 그러면 약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이제 그게 5학년, 6학년이 되면은 학비가 조금 더 비싸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만 불에서 8만 불 사이. 네. 그럼 본인 6년제로 나온 거예요? 네, 저는 6년제로 나왔습니다. 네. 학비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수학만 해봐도 네. 그러면 그게 미국에도 학자금 대출 이런 거 받나요? 학자금 대출이 나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액수는 사실 그냥 학비만 그 정도고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책값이라던가 재료비라던가 그런 것들은 또 따로 지불을 해야 돼서 그런데 또 학자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빌려줘요. 네, 학생들에게.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들을 쉽게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거의 은퇴를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네, 그 학자금 대출을 네, 갚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학자금을 그렇게 오래 갚아야 된다니 맞아요. 너무 네. 안타깝다. 네, 네. 그러면 그 올해 이렇게 6년 4년도 아니고 6년 동안 그 네. 비싼 학비로 네. 학교를 다니셨는데 네. 약대 갔을 때는 어땠어요? 약대 갔었을 때는 되게 그래도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1학년, 2학년 공부는 저희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였는데 안에서 그래서 철학 수업, 그 다음에 종교학 그런 것도 들었었고요. 그런 것도 되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되게 엄청 흥미롭게 그런 수업들을 들었던 것 같고 이제 3학년, 4학년 그다음 5학년, 6학년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약에 관련한 질병에 관련한 것들을 배우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게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러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약대를 간 거니까 나오자마자 취업을 바로 한 거겠네요? 아니요, 바로 취업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 약대가 6년짜리인데 저는 8년에 걸려서 졸업을 했고요. 어째서요? 네. 저는 2학년, 3학년 때 일단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이제 영주권이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저희 가족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영주권이 있어야지 그 학자금 대출이 나오는데 영주권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현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럴 형편은 되지 못했었고 하지만 어머니가 학교를 너무 보내고 싶으셔서 제가 저희 신용카드로 학비 1년과 2년째를 결제를 하셨고요. 네. 카드 한도가 나오는 것도 신기하다. 네. 카드를 계속 돌려받기 하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졸업하고도 계속해서 남아있었고 이자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돌려막는 네,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네. 이게 뭔가 좋은 걸 내가 더 잘 살고자 해서 그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갔는데 더 잘 살려고 또 약대를 가고 했는데 이게 뭔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 겹치고 맞아요. 특히 돈적으로 네.
재정적으로, 돈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그런 게 견디기 힘든 상황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1, 2학년 때도 이제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일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되게 부러웠었던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때 정말 대학 생활을 온전히 즐기고 그 다음에 공부만 하고 그랬던 것들이 부러웠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뭐뭐 하셨어요? 아르바이트요?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네, 아. 그래서 식당에서 보통 일주일에 이틀,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국에서 인턴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학원 선생님도 하고, 그 다음에 가외도 네, 10명에서 20명 사이. 네. 가회 10명, 20명을 한 주에 그만큼 인원 돌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앉아 있으면은 음. 학생들이 그 스타벅스에 오고, 그 다음 1시간이 지나면 다른 학생이 오고, 그 시간이 되면 다른 학생이 오고, 네,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네. 아이고야.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약대를 졸업했을 때 상황은 어땠어요? 약대를 졸업했을 때 상황은 전혀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일단 1, 2학년 때 그 신용카드 대출이 아직도 남아 있었었고, 그 다음에 3, 4, 5, 6학년 때 받았던 그 학자금 대출도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사로 일을 한다고 해도 연봉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세금으로 가져가는 게 거의 반 정도가 되고, 그 나머지로는 빚을 갚고 생활을 하기에는 뭔가 암담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약대 처음 이제 졸업하고 초봉 그때 높아서 들어갔잖아요. 네. 초봉은 어느 정도예요? 그때 당시에 초봉 시작하는 게 13만 불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로 계산을 하면은 거의 1,500원으로 계산하면은 얼마일까요? 한 1억 7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7, 8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초봉이면 진짜 높은 거네요. 네, 초봉이 정말 가장 센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연봉 1억 7천이면 진짜 고소득인데 맞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그런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6피규어를 번다라고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거의 성공했다는 삶에 속했었거든요. 6피규어라는 거는 거의 6자리의 숫자, 그러니까 1억 이상을 버는 것이 성공했다라는 삶에 속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세금으로 3, 4천만 원을 가져가고 나면은 이제 쓸 수 있는 소득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이고, 학자금 대출을 전부 다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 이자만 한 달에 이자 원금 상환만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이 될 거고, 그리고 미국은 월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월세가 2,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차값과 보험료 그런 것까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고 나면 남은 소득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상상이 안 돼요. 연봉이 1억 7천인데 네. 월에 생활하고 나서 남는 게 없다는 게. 네. 근데 그게 요즘만의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많은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이제 부모님이 학자금을 다 갚아준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얼른 직업을 구해서 계속 일을 하고 빚을 갚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학교 때 와서 계속 아르바이트 하고 근데 졸업만 생각하고 취업 생각하면서 했는데 네. 취업해도 뭔가 뾰족한 수가 없고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뭔가 사업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이까지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네, 사업을 시작하기까지는 되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1학년, 2학년 그때는 정말 영주권이 없었고 학자금을 받지 못했어서 1년을 한 번 더 쉬었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학교에서 들은 철학 수업들과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내가 과연 이것을 평생 하는 것이 맞나? 내가 이런 약사라는 직업을 평생 동안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었어서 4학년하고 5학년 사이에 1년을 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아니 생각을 하기 위해서 1년을 쉬었다는 것도 되게 맞아요. 좀 네.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럼 네. 철학 수업 얘기를 했는데 철학 수업은 어떤 수업을 들은 거예요? 네, 철학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기본 과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랬는데 딱 교수님이 첫 수업에서 물어봤던 게 여러분은 왜 사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공부를 하나요? 여러분은 왜 여기에 앉아 있나요? 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여쭤보시는데, 그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갔는데 좋은 대학에 온 이유는 뭔가요? 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에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업을 구하면 또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집을 사기 위해서, 차를 사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가기 위해서 집을 사고, 회사에 가기 위해서 차를 사고, 회사에 가기 위해서 옷을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순환을 보면은 여러분은 도대체 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처음 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네, 진짜. 근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 한번 계속해서 고민했던 그 생각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 수업이 아직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요셉의 답은 뭐였어요? 왜 사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살 수밖에 없어서 살아야겠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얼른 졸업을 해야 됐고, 얼른 돈을 벌어야 했고, 얼른 이 빚을 갚아야 했고, 그러니까 저도 그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졸업을 해야 되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네,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네네. 그렇지만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조금 처음 원초적으로 그때 고민했던 거를 다시 좀 떠올리면서 네, 떠올리게 됐었고, 그리고 그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얻었던 것은 결국에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결론에 다다랐었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끝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행복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결국에는 던지게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결과물에 다다랐을 때 또 행복할까? 그리고 그 지난 시간들은 너무나도 아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는 행복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왜 하고자 하는지 생각하고 목표를 이제 또 세우고 나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은 자기의 희생이라든지 자기 스스로의 이제 뭔가를 내려놓고 네.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행복한 게 나중에 오는 거면 참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과정도 행복하고 결론도 행복한 것까지 고민하는 그것도 조금 좀 색다른 시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철학 시간 때 들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남았었고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때, 4학년에서 5학년 넘어가는 시기에 1년을 한 번 더 쉬었었고, 그래서 케냐에 고아원에 가서 3개월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편으로는 이제 약대를 그만두고 의대나 법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왜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의사가 되는 게 사실 꿈이었었고, 그래서 그 케냐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정말 깊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정말 의사가 되고 싶지? 내가 왜 정말 변호사가 되고 싶지? 라고 하는 그 생각, 깊은 곳에 정말 진심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타적인 거네. 아니,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보여지기 위한? 네, 그러니까 정말 의사라는 직업과 변호사라는 직업은 존경받아 마땅해야 할 직업이고,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게 바라보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진로를 틀어서 의대랑 법대를 가서 그런 직업을 갖는다고 하면 나는 과연 행복할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가 없을까? 라고 했던 시간을 가졌는데, 결국에 다다랐던 결론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랐고, 직업이 그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어렸을 때 무엇이 되고 싶다 하면 직업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하는 거지, 직업은 그거와 크게
생각이 네네. 없다. 네네. 특히 케냐 가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제가 고아원에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케냐 고아원에 다다랐어요. 갑자기 미국에서 학교 잘 다니다가. 그러게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케냐까지 그 약간 지구 반대편에 특히 또 어떠한 고아원까지 네. 가는 거는 음. 그게 뭔가 굉장한 우연들이 쌓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맞아요. 가신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원래 교회를 다니시진 않으셨는데 음. 미국에서 만나신 제일 친한 친구분이 교회 권사님이셨고 그분의 제일 친한 친구분이 케냐의 선교사님이셨어요. 아, 네, 선교사님인데 케냐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시고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을 계속해서 어머니가 후원을 하고 계셨었어요. 오. 저는 몰랐었는데. 네. 대단하시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영주권이 나오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영주권을 주시면 저희 아이들을 케냐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스스로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영주권이 나오자마자 네, 당장 티켓을 구매하셨고 제 생각으로는 몇 주 내에 바로 케냐를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아, 참, 근데 그 어머니 참 대단하시네요. 네, 본인이 이제 기도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영주권이 나오자마자 맞아요. 네, 티켓을 네. 끊어서 바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바로. 네. 심지어 저는 동생은 혼자 갔어요. 왜냐면 저랑 동생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였는데 네. 제가 그때 나이가 대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20살이었고 동생은 16살이었는데 공항에 갔는데 이제 해외를 나가본 적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권이 거의 만료된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먼저 혼자 출국을 하고 16살인데 네. 아무도 없는데 네. 그리고 저는 나중에 다시 여권을 받아서 사막 한가운데서 동생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되게 뭔가 만났을 때 애틋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걱정하고 가긴 했었는데 동생은 너무 왜냐면 혼자서 그 낯선 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정말 사막 한가운데서 만났거든요. 일주일 동안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저를 봐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생했겠다. 네.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케냐가 지금 또 그 자선단체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뭐 얼마나 정기적으로 자주 가세요? 지금 제가 20살 때부터 갔고 제가 지금 37이니까 17년 동안 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케냐를 간 횟수는 26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네, 다녀온 것 같아요. 아, 대단하시네요. 가서 이제 뭐 처음에는 놀아주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네. 이제는 뭔가 같이 그 지속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돕고 계시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과 그냥 시간을 보내러 놀러 다녀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었었고, 시간이 가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고 초등학교 때 봤던 친구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생이 된 친구도 있고 일을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조금씩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대학교에 가는 친구를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취업이 필요한 친구의 취업이 도움되는 일에 도움을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 계속 정기적으로 가시는 걸까요? 네, 한 곳이 있고 네, 얼마 전에 예전에 다른 곳들도 시작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한 곳에 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셨을 때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이렇게까지 정기적으로 가게 된 건 또 뭔가 또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갔던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갔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이제 피자를 들고 갔었고 한편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고아원의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했어요. 아, 정말 지구 반대편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너무 놀랐고요. 왜냐면 정말 작은 방에 2층 침대 3개가 놓여 있고 정말 그 사이에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고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그 침대 하나인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옷도 있어야 되고 책도 있어야 되고 네, 연필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침대 하나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학교라고 하는 것도 고아원 안에 있지만 이제 형식상으로 학교긴 하지만 이제 교과서도 없고 이제 교과서를 뭐 20명에서 한두 권을 돌려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이제 5년, 6년 다른 학교에서 버리고 남은 그걸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없고
네,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아원에서 거기서 대학교를 간 대학교를 간 학생이 있다면 이제 대학생들이 와서 다시 가르치고 고아원에서 계속 머무르려면 선생님으로 그렇게 계속 가르쳐야 돼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제가 갈 때마다 그곳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체험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자유하고 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아들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지? 왜 이상하게 나는 여길 갔는데 분명히 도와주러 갔는데 왜 체험을 받고 오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오히려 받고 오는 것 같지? 라고 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그게 궁금해서 계속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감정을 받으셨어요?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명히 저는 도와주러 갔는데 도움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네,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 아이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그냥 너무 자유하고 그랬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다시 돌아오면 그 감정이 너무 그 보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마음에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네, 또 가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큰 그림 그리셔가지고 그것까지 예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왜냐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었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17년 동안 20번 넘게 맞아요. 네. 그럼 가족들 같이도 가세요? 네,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시고 거의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가셨었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녀오신 거예요? 한 번은? 저 어머니요? 아니, 예. 네, 어머니는 네, 1년 전에 처음으로 네, 함께 아. 다녀왔습니다. 네. 자녀 16살짜리 자녀를 보내는 네, 보내고 장단은 있으셨지만 네, 저는 본인은- 20살이었고 동생은 네. 16살이었는데 네, 보내시고 네, 16년 만에 처음 갔다 오셨어요. 네. 그럼 전 궁금한 게 요셉이 특별해서 네. 그런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녀온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많은 분들은 가서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되게 많고 슬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다시 안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도 처음에 딱 갔을 때는 그런 감정이 들었었는데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생활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냥 봤었을 때는 불쌍하다 라고 너무 슬프다 라고 했던 감정이 들었던 게 다였던 것 같아요. 되게 나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이런 생각하는 제가 되게 못된 사람 같은데 요셉도 미국에서 되게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네네. 아르바이트도 쉬지 않고 하고 네. 학비도 걱정하고 공부도 네. 진짜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힘든 일상을 보내고 케냐에 갔을 때 타인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약간 그게 보통 어떤 사람은 네. 내가 제일 힘들지, 내가 내 삶도 고되지라고 음. 하고 타인을 이렇게 보고 뭔가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이 생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상황을 봤었을 때는 음. 정말 그런 생각을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정도요? 네, 왜냐면은 케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 케냐를 못 갔었어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못 가죠. 위험했고 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케냐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왜 케냐에 올해는 안 와?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코로나라 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웃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말 큰일이고 저희 할아버지도 코로나 때 돌아가셨지만 거기서는 코로나가 큰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보다 걱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원래부터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네, 코로나라는 게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너희 나라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제 물이 반이나 있네, 아니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만 우리는 물이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는 고민과 우리들이 하는 고민은 많이 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약간 그런 걸까요? 그러면 나의 고민이 작은 건 아니지만 거기 네. 갔을 때 이 고민이 이렇게까지 깊게 고민할 정도의 가치가 있었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네. 들 수도
것 같은데 네. 그런 걸까요? 말하긴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음. 왜냐면 사실은 각자의 고민이 정말 다르고 그게 음. 삶에 짓누르는 무게가 너무나도 크고 다르기 때문에 음. 어떻게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절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 자신도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었고 앞이 전혀 보이지 음. 않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삶을 어떻게 지탱해야 되지? 라고 할 힘조차 안 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정말 케냐에 갔었을 때는 이제 사막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막 한가운데서 볏짚에 앉아 있고 근데 앉아 있는 이유가 이제 구호단체나 선교단체가 오는 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사냥을 할 수도 뭐 가축을 기를 수도 전혀 없는 상황의 사막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끼를 먹기 위해 성매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직업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일을 해서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진짜 생존을 위해서 한 네, 정말 끼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다른 세상이었고 다른 삶이었고 한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로. 네. 그래서 그러면 되게 깨달은 게 많은 상태로 미국에 돌아왔을 때는 조금 삶의 태도나 이런 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바로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케냐 첫 번째, 두 번째 다녀왔었을 때 화장실에 앉아서 온 적이 있었거든요. 왜요? 왜냐면은 딱 그 케냐를 다니고 공항 그 좌변기에 딱 앉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아이고야. 네. 네, 그거랑 집에 와서 따뜻한 물을 켰는데 따뜻한 물로 샤워를 딱 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샤워를 거기서는 하지 못했고 이제 뭐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렇게 샤워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딱 집에 와서 그냥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게 너무나도 그게 감격적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일상을 또 살아가다 보면은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가다 보면은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걱정이 되고 네, 똑같은 고민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가면서 또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그런 마음을 또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또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4학년,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사이 이렇게 한번 쉬고 케냐 다녀오시고 그러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또 취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진 거네요. 네, 그래서 4학년,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다른 곳으로 빠졌던 것 같은데, 네, 4학년, 5학년 때 그래서 케냐에서 고아원에서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뭘 할 때 제일 행복하지? 라고 했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일 행복했던 건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그리고 가족들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보내는 시간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느꼈던 것들은 케냐의 고아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난 제일 행복한 것 같다 라고 했던 결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시간이 자유로운 그리고 물질적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직업보다는 어떤 거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라고 하던 고민 가운데 내렸던 결론이 그러면 내 거를 해야겠다 라고 했던 결론이 들었던 것 같아요.